목차는 왼쪽과 같습니다. 그런 목차로 진행이 되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3, 4절에서 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단에서 한 넷째 줄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예술과 관련된 감정 연구의 동향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적 감정에 대한 관심의 부상이다. 무관심성이나 미적 태도에 대한 현대적 회의와 함께 상당 기간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미적 감정이 다시금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무관심성 개념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 미적 감정이 종종 무관심성을 그 대표적 특징으로 하는 감정으로 간주되어 온 만큼 그러한 미적 감정에 대한 현대적 담론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오늘날의 시각에서 무관심성 개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적 감정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 중 특히 로빈슨의 논의는 무관심성을 둘러싼 미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예술 감상에 관여하는 감정들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토대로 진행된 바 이들은 로빈슨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미적 감정과 무관심성의 문제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자,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빈슨에 따르면 현대 미학에서 2020년부터는 좀 논문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껏 비교적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한 까닭은 미적 감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 6번째 줄, 7번째 줄 보겠습니다. 오늘날 널리 수용되고 있는 감정 이론들에서 감정은 대체로 어떤 목적을 위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테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위협을 식별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이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적이라는 개념은 근대 미학의 전통, 특히 그 중에서도 칸트의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는 바 무관심적이고 초연하며 비도구적이라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간주된다. 두 줄 띄고 감정은 도구적이어야 하는데 미적 감정의 미적 측면은 비도구적 성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미적 감정은 진짜 감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미적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로빈슨이 미적 감정의 역설이라 부르는 것이자 오랫동안 미적 감정에 대한 탐구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미적 감정이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데에는 미적인 것과 도구적인 것으로서의 감정 개념의 충돌만이 아니라 무관심성 개념 자체에 대한 현대적 회의도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수의 철학자들이 예술을 대하는 감상자의 태도가 결코 순수하거나 객관적일 수 없음을 지적해왔으며 영미권에선 대표적으로 디키가 무관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명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디키에 따르면 무관심적 태도로 예술작품을 대하라는 것은 결국 방해 없이 작품에 주목하라는 사소한 요구에 대한 과장된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문화이론가들 역시 예술 경험이 미적 판단에 개입하는 이데올로기 자격에 주목하면서 무관심성에 대한 현대적 회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더하여 오늘날 감상자가 흔히 접하게 되는 전적 예술작품이나 퍼포먼스 작품들은 감상자의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심을 개입시킨 해석을 요구할 때가 많고 우리의 일상을 미적으로 채워주는 사건들이나 순간들에 주목하면서 삶의 미학을 고민할 때에도 무관심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부적절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 무관심성에 대한 오늘날의 페미니즘적 회의도 간과할 수 없다.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 시작하는 단락 보시면 이를테면 코스마이어는 오늘날에는 미적 즐거움의 이론 안에 욕망을 다시 드러놓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이라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관점을 정식화하는 시도는 언제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이들의 계급과 젠더, 민족적 역사적인 시각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리고 예술 주목받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이상적인 감상자를 설정하기보다는 개별 감상자들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믿음 등 작품 감상 및 비평에 대한 온라인의 믿음들은 무관심성에 대한 요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마이어는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근대적 무관심성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무관심성 개념이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섣부르게 예술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즉 작품의 내재적 특질을 감상하기 위해 실제적 관여나 도덕적 평가를 잠시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 그 정도만큼은 무관심성의 요구가 승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정도의 요구는 작품이 요청하는 관점에 무조건적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속에 위치한 상이한 감상자들이 작품에 대해 갖게 되는 상이한 시각들과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마이어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무관심성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힐거스는 무관심성을 전면에 내세운 자신의 책 Aesthetic Disinterestedness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관심성 개념을 변호한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그의 감각적, 정감적, 개념적 역량들이 마치 유의와 같은 상호작용의 상태에 들어서게 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관여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상자가 작품에 대해 무관심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작품이 보여주는 것과 미적으로 관계하면서 감상자는
실제적이고 관심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관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필요와 목적까지도 잊게 된다. 또한 이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감상자는 작품이 보여주는 것에 온전히 관여하며 자기 자신의 관점보다는 작품이 펼쳐 보여주는 관점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힐거스의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예술 경험을 이렇게 감상자가 자신을 잃어버린 채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일시적으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순간, 타인 혹은 타 관점에 대한 이해를 얻는 순간, 그리고 자아를 다시 획득하는 순간으로 구성된다. 이 순간들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작용을 통해 자아는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한다. 한 세 줄 다시 넘어가서요. 감상자와 작품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상자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필요와 목적을 반영하는 실제적이고 관심적인 관점은 무관심적 순간에 잠시 잊혀질지 몰라도 다시금 경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무관심적 순간에 감상자가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을 작품의 관점과 서로 충돌하고 화해하는 혹은 타협하거나 완성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감상자의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힐거스는 예술이 감상자에게 요청하는 무관심적 태도를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주어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탐색의 기회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과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아의 일시적 상실 및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개별 감상자들을 둘러싼 역사적이고 사회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상이한 맥락들 및 그로 인한 상이한 믿음들과 관점들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무관심성 개념을 재구성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주목할 만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무관심성 개념이 반드시 과거의 화석이나 컬트처럼 여겨질 필요가 없으며 오늘날의 예술 경험 및 일상에서의 미적 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뒤에는 이제 이러한 논의가 가질 수 있는 한계에 대해 적고 있지만 이 한계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정면 승부하기에는 저희 칸트와 가다머에 대한 이해가 얄팍하여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힐거스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한 것은 최소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관심성 개념에 주목할 이유가 있음을 확인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무관심성 개념 자체와 직접 실험하기보다는 조금 우회하여서 미적 감정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무관심성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로빈슨의 논의를 검토를 해볼 거고요. 3절은 로빈슨의 미적 감정을 좀 네 부분으로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로빈슨은 예술 감상에 관여하는 미적 감정을 작품의 내적 특질을 지향적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이고 완성적인 감정이자 감상의 감정이라 규정합니다. 이는 미적 감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소용을 거쳐서 도출된 것으로 세부적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적 감정은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감정이 아니다. 이건 PPT를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적 감정은 원래 도구적이고 기능적인데 미적이라는 것은 비도구적이고 뭔가 무관심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충돌한다. 그러니까 미적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니니까 미적 감정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역설이 미적 감정에 대한 탐구를 방해해왔고 이에 미적 감정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미적 감정이 일상적 삶의 감정과 구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뭔가 특별한 것이니까 달라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다라는 것이 로빈슨의 판단입니다. 거기는 벌로스도 들어가고 다른 학자들도 들어가는데 로빈슨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미적 감정이 정말로 감정이려면 그것이 경험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방식과 구조에 있어서 여타의 감정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미적 감정도 다른 감정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감정의 구성 요소라고 감정 이론가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로빈슨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저 네 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인지적 변화, 동반되는 주관적 느낌, 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과 모니터링 요것이고 이제 로빈슨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계속 이렇게 단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미적 감정도 마찬가지다. 어떤 예술 작품을 접할 때 나는 그 작품을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평가하고 소름 돋아하거나 황홀감을 느끼지만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작품을 과대평가했구나, 앞선 황홀감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면서도 황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정으로 경험되는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미적 감정은 특별한 종류의 대상을 가진 무관심적 감정이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글을 좀 읽겠습니다. 거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읽으면 미적 감정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여타 일상적 감정들과 구분하려는 시도는 미적 태도론만이 아니라 형식주의의 맥락에서도 있어왔다. 그럼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예술의 미적 감정을 유발하는 의미 있는 형식이라 규정한 시각예술 분야의 대표적 형식주의자 세례 이론이다.
그리고 그의 이론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이론이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벨에 따르면 미적 감정은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된 선과 색, 특정한 형식들 간의 관계, 즉 의미 있는 형식에 의해 자극되는 것인데 의미 있는 형식이란 그에 따르면 미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빈스는 좀 더 너그럽게 벨을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은 벨은 시각 예술에 대한 형식주의자로서 무언가를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작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고조하는 방식으로서의 형식, 그리고 형식들의 상호관계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벨은 그러한 형식이 강력하고 흥미로울 때 우리가 미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벨이 미적 감정을 특정한 유형의 지향적 대상을 가진 감정, 즉 예술작품의 형식이나 구조라는 대상에 대해서 경험하는 감정이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로빈스의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미적 감정이 미적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이제 독립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순환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로빈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 감정의 그 지향적 대상의 측면에서 여타의 감정들과 구분하는 것은 벨만이 아니고 음악에 대한 대표적 형식주의자 키비 역시도 가사 없는 절대 음악이 청자에게 주는 감동이나 흥분, 경이나 경외감 등은 우리의 삶 속 사건들이 아니라 음악의 내재적 특질들, 즉 음악의 선율, 리듬, 화음, 그리고 표현적 특질들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라마르크 역시도 이제 문학적 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학의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논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을 향해 우리가 경험하는 안타까움이나 불안함 같은 다양한 일상적 감정들과 문학을 일상적 감정들과 문학을 문학으로 경험할 때 느끼는 문학적 감정을 구분하고 이 후자만이 문학 감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로빈스는 벨과 키비 그리고 라마르크의 논의로부터 미적 감정을 규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노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적 감정이 특별한 지향적 대상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 지향적 대상이란 작품의 내재적 특질, 즉 작품의 형식이나 구조이자 내용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구조가 내용을 형성해가는 방식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적 감정의 지향적 대상이 이와 같은 예술작품의 내재적 특질이라는 것이 미적 감정의 무관심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지향적 대상이 되는 작품의 내재적 특질들은 예술작품으로서 그것이 가지는 특질들이자 작품 자체를 위한 특질들이고 따라서 이것들은 분명 실용적인 목적이나 감상자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향한 감정 역시 무관심적인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미적 감정의 역설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적 감정은 무관심적인 것인 반면 사랑과 두려움 같은 전형적인 삶에서의 감정들이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면 미적 감정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모순화법이 아닌 실제 감정으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로빈스의 답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빈스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상의 감정들 모두가 사실 도구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려움과 분노 같은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도구적이지만 많은 긍정적 감정들은 우리 앞에 제시된 것들을 그저 즐기도록 도와 그 즐거운 상황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도구적이라기보다는 완성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첫 키스에서 오는 기쁨이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서 누리는 반가움 같은 것들이 로빈슨이 말하는 완성적 감정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미적 감정의 역설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적 감정이 도구적이지 않으므로 진짜 감정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의심 없이 감정이라 인정하는 것들에는 완성적 감정으로서 도구적 성격을 갖지 않는 감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빈슨은 미적 감정이 완성적 감정이라는 감정군에 속해 있는 진짜 감정이자 다른 완성적 감정들과는 지향적 대상의 측면에서 구분되는 감정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들이 도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감정에 대해 기술된 것들이 도구적 감정뿐만 아니라 완성적 감정 역시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빈슨이 미적 감정을 완성적 감정이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로빈슨이 그것을 토대로 미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세 줄 넘어가서 로빈슨이 말하는 완성적 감정으로서의 미적 감정은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암시하는 쾌에 가까운 감정이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 작품에 대한 즐거운 관조를 완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감정입니다. 세 줄 아래로 로빈슨에 따르면 미적 감정은 우리가 예술 작품에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작품에 머무르거나
이후에도 다시 그 작품을 찾게 하고 더 나아가 유사하거나 더 큰 만족을 기대하며 다른 예술 작품들을 찾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난해한 작품들의 경우에도 그것이 미적 감정을 유발할 만큼 잘 짜여진, 잘 구성된 것이라면 감상자가 그 미적 감정에 힘입어 작품 감상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로빈슨이 이러한 의미를 담아 그리고 특히 레빈슨의 미적 감상 개념에 기대어 미적 감정을 감상의 감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상의 감정으로서의 미적 감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는 보통 이제 ap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아트 뒤에 따라 나올 때 그것을 감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감상은 보통 작품과의 짧은 조흡 혹은 지속적인 작품의 몰입 혹은 그 사이 어딘가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빈슨이 미적 감정을 감상의 감정이라고 부를 때 그리고 레빈슨이 완전한 미적 감상에는 미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감상은 단순히 작품과의 만남 이상을 의미합니다. 레빈슨에 따르면 우리의 감상 일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상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으로 인해 즐거워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호의적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5줄 넘어가서 그러나 감상이라는 한글 번역어는 대상에 대한 이런 긍정적 평가, 호의적 반응 이런 것들을 함축하지 않은 채 사용될 때가 많죠. 그래서 로빈슨이 미적 감정을 감상의 감정이라 주장할 때 그것이 단순히 작품을 주의 깊게 경험할 때 가지게 되는 감정, 이거는 주의 깊게 경험하게 하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는 것임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빈슨이 언급하고 있는 appreciation의 첫 번째 측면, 즉 대상에 대한 적절한 경험의 측면은 국내 번역어 감상에도 비교적 잘 포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예술작품에 대한 적절한 감상이라 하는 것은 보통 그 작품의 지각 가능한 국면들을 중심으로 작품 자체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레빈슨이 미적 감상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미적 주목 개념에 정초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레빈슨에 따르면 미적 주목은 그것의 지향적 대상이나 그러한 주목을 이끄는 동기 측면에서 비미적 주목과 구분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미적 주목의 지향적 대상이란 주어진 대상의 형식과 내용 및 그것들 사이의 관계이며 그러한 주목의 동기는 어떠한 실용적 목적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가능한 한 대상에 대한 완전하고 적합한 경험을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적 주목과 그에 토대로 둔 미적 감상이나 미적 감정이 그것이 향하는 대상의 측면에서든 그 주목을 이끌어내는 동기의 측면에서든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무관심성을 그 핵심 요소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지향 어디냐면 47페이지에 4절 시작하기 전 한 8줄 읽겠습니다. 이렇게 지향적 대상과 완성적 성격 그리고 감상과의 연결을 중심으로 미적 감정을 규정하는 로빈슨의 시도는 예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나 동시에 현대적으로는 많은 의심과 회의의 대상이 되어온 무관심성이 오늘날 예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는 예술에 대한 우리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세심하게 살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 감정에 대한 로빈슨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아직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으며 특히 미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라는 로빈슨의 주장이 그러하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한 5줄 내려가서 그러나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미적 감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라는데 미적 감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주장은 미적 경험에도 중요한 함축을 가질 수 있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적 감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으로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사례는 코스마이어가 주목하는 미적 역겨움이라는 감정이다. 역겨운 예술 및 그에 대한 감상자의 역겨운 반응에 대해 논하면서 코스마이어는 역겨움은 강하고 불쾌한 생리적 거부를 그 특징으로 하는 바 미적인 것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품의 예술적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감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 그러한 역겨움은 미적 역겨움이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스마이어는 루벨스의 헤로당의 연회, 여기 보고 계시는 그림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역겨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눴던 다른 감상자들은 이 작품이 주는 역겨움과 불편함을 음미했으며 그 느낌을 다시 가지기 위해서 그림을 보고 또 봤다고 고백한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도 안 역겹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코스마이어가 되게 그걸 강조해요. 원본을 봐야 된다. 그럼 느낄 수 있대요.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상상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마이어에 따르면 전시관에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게 있는데 전시관에 딱 갔을 때 눈앞에 딱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인다라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 그림의 크기와 이 걸어놓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관상자가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냐면 그 잘린 채 노크생으로 부패해가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접시에 담겨있는 모습과 세례 요한의 혀에 우아하게 포크를 꽂아 넣으며 남편에게 미소를 보내는 헤로디아 왕비의 얼굴을 감상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바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역겨움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 역겨움은 감상자들을 그 작품 앞에 붙잡아두기도 하고 급히 눈을 돌렸던 감상자를 다시금 작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핵심적 동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역겨움은 작품에 재현된 추악한 인간성, 이게 이제 복수 이야기라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자 작품 감상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역겨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역겨움은 미적 국면을 가지고 있고 미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그리고 미적 역겨움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코스마이어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미적 역겨움은 부정적인 감정인데 미적 감정으로서 미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다라는 로빈슨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로빈슨은 역겨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예술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나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역겨움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가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시간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 이 부정적이 아니냐 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빈슨은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감정들 모두가 미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빈슨이 중요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미적 감정이 아닌 일상적 삶의 감정들 또한 우리 예술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그 일상적 삶의 감정들이 예술 이해와 감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규명하는 것이 자신이 그 2005년의 책이죠. 감정 이성보다 깊은 Deeper Than Vision에서 시도한 작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역겨움이 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그 역겨움에 미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는 크게 이상하지 않은데 왜냐면 우리는 미적 예술성을 섞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나 그 역겨움의 지향적 대상은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 작품의 형식적 특징들을 통해 재현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역겨움이 향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재현되고 있는 그 인간의 추악한 본성 자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유발하는 역겨움 반응이 강렬하고 생생할수록 사실은 이 작품의 형식적 측면, 이 작품의 내용을 짜내는 이 구조와 형식에 대한 감상자의 감정 반응은 감탄이나 경외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마이어가 말하는 미적 역겨움은 그것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지향적 대상이 다른 미적 감정들과 다르기 때문에 로빈슨이 주목하는 종류의 미적 감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적 감정을 예술 경험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여타 일상적 감정들과 구분해야 한다는 로빈슨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이 후자, 그러니까 일상적 감정인데 예술 작품 감상과 경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를 하고 그 감상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없다면 이 감상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 종류의 그런 감정들에는 약간 쌍따옴표를 붙여서 미적 감정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스마이어가 말했던 그 미적 역겨움이라는 것은 쌍따옴표 미적 역겨움이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적 감정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함수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이게 산만해지긴 한데 그 미적 역겨움의 존재가 미적 감정에 대한 로빈슨의 논의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미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어야 한다. 이 긍정적 유인가에 대한 로빈슨의 주장은 미적 감정이 완성적 감정이라는 또 다른 주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빈슨은 많은 긍정적 감정들이 어떤 도구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즐기도록 도와 그 즐거운 상황을 완수하도록 돕는 완성적 감정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줄 건너뛰어서 그리고 이로부터 완성적 감정으로서의 미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스마이어는 강렬한 역겨움의 경험이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감상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마이어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사례에서 역겨움은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부패한 음식을 피하게 함으로써 안녕을 도모하는 것처럼 해당 작품을 피하게 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겨움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감상을 완수하게 하는 완성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 넘어가서 이와 유사하게 많은 경우에 예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감상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것은 불안감이나 긴장감 같이 부정적이거나 논란같이 중립적일 수 있는 유인가의 감정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상자가 그러한 감정들의 해소를 기대하면서 혹은 전환을 기대하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들이 해소되고 전환될지 궁금해하면서 작품에 대한 경험을 지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적 감정은 완성적 감정이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이다라는 이 로빈슨의 주장의 흐름은 완성적 감정에 대한 제한된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줄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 미적 감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미적 감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적 감정에 대한 핑거워트와 프린츠의 논의가 주목할 만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미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간과되어 왔던 여러 감정들을 미적 감정으로 주목하면서 미적 감정에 대한 제한적 사유에 도전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미적 감정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적 감정에 대한 이들의 그 규정은 간단한데요. 이들은 미적 감정을 예술작품의 평가적 토대가 되는 감정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예술에 의해 유발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감정들과 구분할 따름입니다. 예술작품이 어떤 감정을 유발하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그러한 감정 유발의 측면에서 좋거나 나쁜 작품이 된다면 그 감정은 미적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작품을 칭찬하지 않으면서 경이롭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경이로움은 미적 감정이다. 그리고 어떤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작품 향해 느끼는 조롱이나 경멸, 지루함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는데 이 조롱, 경멸, 지루함이 미적 감정인 것, 부정적인 미적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 작품이 좋거나 나쁘다는 평가를 함축하지 않은 채로 저 작품 되게 무섭다, 슬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미적 감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맨 아래 단락을 보시면 미적 감정에 대한 이 핑거워트와 프린츠의 논의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로빈슨의 논의와 겹치고 양립 가능한데요. 어디서 좀 차이를 보이냐면 이들은 부정적인 미적 감정이 존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로빈슨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요. 저는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미적 감정에 대한 최근 논문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긍정적인 미적 감정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그건 지면의 한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작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토대가 되는 조소나 경멸, 지루함 같은 것은 부정적 미적 감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미적 감정을 주로 쾌와 연결하여 사고해온 오랜 전통의 의의를 제기하면서 쾌만이 아닌 상이한 많은 감정들이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적 감정이 유쾌한 감정으로 간주되어 온 것은 이 미와 예술을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미를 기쁨의 원천으로 사고하던 20세기 이전에나 널리 공유되던 믿음의 흔적이며 오늘날은 예술이 더 이상 그렇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사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적 감정 역시도 그렇게 제한적인 것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접근이고요. 사실은 미적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따지고 드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특정 부정적 감정을 미적 감정의 영역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적 경험의 가능 범위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적 감정이 미적 경험에 동반된다고 믿는데 그러한 미적 감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면 미적 경험 역시도 긍정적 경험으로 한정이 되거나 부정적인 미적 경험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미적 감정은 동반되지 않아야 하거나 이런 식의 제한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미적 경험이나 미적 감정에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미적 경험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제한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싱투게더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이 전작이 싱인데 제 딸이 굉장히 그걸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봐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여. 근데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작품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게다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있으나 지나치게 손쉽게 해결이 돼버리고 되게 제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산지에 있는 현실적 어려움들 속에서 열정과 진심만 있다면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 전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하도 졸으니까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30분만 보고 일어나야겠다 하고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의 그러한 예상과 다르게 끝까지
작품을 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열렬히 이 주인공들을 응원하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작품이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못 일어날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렬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그 블로그 평 중에 눈과 귀를 사로잡다 못해 거의 압수한다 이런 이제 평이 있는데 그 평처럼 특히 이 작품 후반부 한 30여 분 동안에는 이 작품 속 주인공들이 완성한 뮤지컬이 이제 그 안에서 상영이 되는데 정말로 몰입해서 정말 압수당한 채 나의 눈과 귀를 압수당한 채 봤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지속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작품의 짜임새와 이 작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시각, 청각적 스펙터클에 대한 감탄과 경외에 가까운 미적 감정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또 있나라고 되게 다른 작품들을 막 검색해봤었어요. 그게 이걸 통해서 제가 미적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일 수 있겠구나. 작품 감상에, 그러니까 특정 작품의 감상에도 의미 있게 기여하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작품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나의 어떤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도 기여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로빈슨의 미적 감정에 대한 주장들이 실제 작품 경험의 사례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좀 넘어가서 그 마지막 단락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에 포함되었던 무관심적 국면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심과 열정만 있다면 다 괜찮아 뭐 이런 식의 평소라면 제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공감하거나 보통은 애정을 가지기 어려워서 굉장히 평면적인 캐릭터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응원할 수 있었던 것은 잠시나마 제가 저의 취향과 관점을 내려놓고 작품이 제시하는 대로의 관점으로 작품을 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힐거스 논이 얘기하면서 감상자의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싱투게더를 보고 나서 제가 이 작품이 제시하는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게 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동안에는 어쨌든 순간적이나마 맞아 그럴 수 있지 이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작품이 끝난 다음에도 그러한 관점의 가능성,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상상의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됐던 것도 사실이고 평면적 캐릭터나 비교적 단순한 어떤 갈등 해결 서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작품이 저로 하여금 무관심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 힘은 작품이 유발하는 미적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이 보여주는 짜임새와 그 결과를 가능했던 화려한 스펙터클 및 시청각적인 만족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초반에 가졌던 불편함이나 어색함이나 거부감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미적 감정은 로빈슨이 강조한 것처럼 작품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을 작품에 풀어내는 형식적인 측면들이자 작품의 작품으로서의 특징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심과 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관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미적 감정은 힐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작품에 대한 무관심적 태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도 무관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측면은 무관심성에 대한 근대적 요구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계승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후자의 측면은 무관심성이 예술의 영역 안팎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들을 어떻게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밝혀봤습니다. 이런 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일단 이렇게 학회에서의 발표 자체가 굉장히 오래간만이라 떨립니다. 일단 시간도 없다고 해서 빨리 읽겠습니다. 현대 영민미학의 주요 이론으로서의 분석미학을 정치적인 접근이나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경향에 대륙 철학과 분해해주는 것은 바로 미적 자율성과 무관심성에 대한 칸트적 유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관심성을 근대미학의 핵심 개념으로 인정한다면 분석미학 전통에서의 근대미학사 역시 취미론에서 미적 태도론에 이르는 근대미학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무관심성은 서술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취미론을 일종의 순수한 지각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무관심성에 대한 해설인 것 같아요. 취미론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을 무시한다는 시각이 있고 이런 시각에서는 전술한 식의 근대미학에는 예술의 관심사를 단지 특별한 종류의 표현학기로 한정하는 전통의 관점에서 내놓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이 전통에 허치슨, 칸트, 스톨리츠와 비어질로 이어지는 미학 기사를 20세기 초의 형식주의 그린버그 이런 일본의 비평적 작업을 한다. 분석미학 내부에서도 디키나 캐롤 등이 무관심성에 관한 바 있지만 오늘날 분석미학 텍스트들에서는
무관심성 대신에 대상 자체에 대한 관심, 본의적 가치의 향유 이런 개념이 선호되기도 한다. 후자의 개념들은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저는 이걸 같은 걸로 봐야 될지 아닌지를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술자에 따라서는 하나의 대상이나 그 지각이 그 자체로 같이 있더라도 동시에 도구적으로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무관심성과 본래적 가치, 본의적 가치 이 개념을 똑같다라고 보는데 반대하는 그런 서술이 있습니다. 사실 무관심적 주목의 실현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 형식주의에서조차 한 작품을 그것이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로부터도 분리시켜 간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람직한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외향이나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속한 다양한 속성들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비슷한 많은 다른 작품들을 감상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숙련시켜야 한다. 특정한 인상이나 감흥의 이유들이 이론적 분석을 거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경험에 통합되어 그저 하나의 사실로서 보이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단서를 달더라도 작품의 완전한 감상을 위해 그것을 다른 작품과 연관시키는 것이 형식의 감상에서조차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제가 한 서술이 그러니까 무관심성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해석에서는 이것조차 관식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다면 형식주의에서조차 무관심성 때문에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식의 지금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감상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무관심성 개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력적 경향 전반이 그토록 많은 비판에 마주하는 부분은 이런 방향의 접근들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감상을 지향한다는 사실 자체와 관계된다. 사회학자들과 문화이론가들, 페미니스트들은 이상적 감상의 보편성이랑 특정 민족, 계급, 젠더의 특권성을 맞추기 위한 허구라고 공격했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발표 속에 잘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의 예술 경험은 일상에서의 미적 경험에서 무관심성 개념이 여전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발표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저 바라봄을 의미하는 무관심성이 단지 바라보는 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 및 여타의 능력과 결합하여 다른 가능성을 조선 선생님이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관점에 이르도록 하는 가운데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능성이 개인의 목적과 유형성에 집착해서 벗어난다는 무관심성의 본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살리는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논평자는 포스마이어, 힐버스, 로빈슨의 논리를 비교와 무관심성 개념의 현대적 적용이 어떻게 가능할지 가려는 발표자의 의견을 크게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아울러 형식주의 음악미학에 반대해 정서주의를 지지한 대표적 문자가 로빈슨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형식주의의 핵심 개념인 미적 감정에 주목한 내용을 읽게 되어 무척 흥미로웠다. 말씀해 주신 그 디퍼된 리즌이라는 그 책에서는 얘기했듯이 미적 감정하고는 구분되는 그러면서도 예술 감상에 기여하는 일상적 감정들을 탐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형식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최신 2020년도자료거든요. 저서에서는 이러한 미적 감정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발표문을 따라가면서 서로 몇 가지 의견점을 묻는 것으로 논평을 발언하려고 한다. 힐버스의 논의에서 예술작품 감상의 경험에 개입하는 무관심적 태도란 그로써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 혹은 타 관점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을 뜻한다. 즉 스스로의 관점을 유의하고 대신 작품이 펼쳐 보여주는 관점을 택하는 것이다. 5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발표자는 작품의 스펙터클이 강렬한 미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로 말미암아 작품에 몰입하는 감상이 가능하게 되었던 체험을 소개했는데 이런 논의들에서 무관심적 감상은 작품이 제시하는 허구나 가상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다. 쇼펜하우를 비롯해서 문화적 집중을 옹호하는 이론들에서 문화적 집중의 상태란 대상만 주목하기 위해 누군가의 의식에서 자아, 의지, 실천적 관심이 세계 전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 즉 무관심적 주목의 극단적 실현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꼭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목표로 그 대상 세계에 참여하는 경험으로 동일시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이 발표자의 대사라기보다 힐버스나 다른 이론가들 이 무관심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물음을 던져보고 싶다. 소박하지만 질문을 담았다. 이런 방식의 감상이 올바른 예술 감상인가? 이는 마치 공포영화에 빠진 나머지 어둠 속에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다고 믿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감상이 아닌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시적으로 이상한 세계관을 택한다.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이제 힐버스에서 소개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해석된 무관습적인 몰입은 그렇다면 도구적으로 잠깐 동안 깨달음을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그저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올바른 감상 방식으로 부적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로빈슨이 제시한 미적 감정에 대한 설명도 1번과 3번이 서로 부딪힌다. 1번에서는 미적 감정이 다른 감정과 동일한 구조다라고 했고요. 이제 감정의 구성 요소에 속하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평가, 환경 속의 무언가를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중요한 것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특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 구조를 미적 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3에서는 미적 감정을 사실은 도구적 감정과 구분하면서 완성적 감정 이야기를 합니다. 문평자의 이해로는 감정이 가지는 도구성은 환경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환경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유기체가 잘 살아간다는 목적의 구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이에서 보여주듯이 미적 감정이 만약 형식 그리고 내재적 특질을 향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은 환경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성격의 것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따라서 3에서 말하듯이 미적 감정이 도구적 감정이 아니라고 3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 그것을 일식으로 표준적인 감정 분석의 틀에 끼워넣는 그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대상의 내재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지향적 대상과 하는 감정이 부정적인 완성적 감정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발표자 의견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가 미적 감정의 적절한 지향적 대상은 순수한 형식 그리고 형식들 간의 상호관계만이 아니라 로빈슨이 특히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형식과 내용 사이의 상호작용, 특히 내용이 작품의 형식이나 구조에 의해 표현되고 소통되는 방식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더라도 로빈슨의 주장처럼 헤로드 왕의 연애가 유발하는 역겨움은 인간의 추악한 분석이 이러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로빈슨이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작품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그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형식이 추한, 가령 균형이 틀어지고 극단적인 배열을 보이거나 조화롭지 못하다. 아니면 창작자가 가련한 솜씨를 드러낸다. 우리에게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서 조롱이나 지루함, 이런 것이 아마 핑거같이나 프린츠가 부정적인 미적 감정이라고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평가 근거가 되는 감정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평가와 연결된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발표자가 관심을 가진 부정적인 미적 감정 이런 것들을 부과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것도 나머지는